15절 극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복수함수의 극한을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입시론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입시론 델타는법은 여러분들이 1학년 미분적분학교 과정에서도 학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함수에서의 입시론 델타는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복수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때도 입시론 델타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습을 하기 위해서 1학년 미분적분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입시론 델타는법을 잠시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복수함수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미분적분학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 fx가 x=as의 극한값이 l이었다는 것을 기호표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었죠. x가 a와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이 기호표기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표시하는 것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미트란 기호를 썼을 때는 등호로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l을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함수 fx의 x=as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극한이 l이 맞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좀 더 엄밀한 방법을 배웠었죠. 그게 바로 입시론 델타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시론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시론 델타는법은 극한값을 찾아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입시론 델타는법은 이미 찾아진 극한값이 옳은지 또는 틀린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관적인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이 이럴 것이라는 것을 먼저 유추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극한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입시론 델타는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 극한값이 l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시론 델타는법은 바로 다음 같은 명제를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의의 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x-a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 fx-l의 크기가 입시론보다 작도록 하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보다시피 델타는 0보다 크죠.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명제를 만족하는 델타를 찾을 수 있다면 이 극한 l이 맞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이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빠뜨려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0보다 크나 같죠. 그런데 0보다 크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0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x가 a일 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극한의 개념이라는 것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좀 말하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x가 a가 되어버리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그 점 한 점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극한의 의미를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이면서 그 값에 가까워질지언정 그 값과 만나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값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x는 a가 아닌 상태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호표기로 반드시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이 양수 델타는 언제나 이 입시론 값에 의존합니다. 이 양수 델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치 함수 fx는 이 x만의 함수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델타도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fx처럼 델타 입시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입시론 값에 의존해서 델타가 결정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델타가 구해진다면은 극한이 l이 맞다는 얘기고, 이런 델타를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극한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델타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함수의 극한이
L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분적 분학 교과 중에서 입시론 델타너법을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했었죠. 간단하게 복습 한번 살펴본다면은 만약에 여기가 L이 여기쯤에 있는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 어딘가에서 여기가 A였다라 봤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입시론을 임의로 잡거든요. 임의로 잡았으니까 요 L 요걸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fx-l이 플러스 입시론과 마이너스 입시론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식에서 양변에 L을 다 더해버리면 L 플러스 입시론과 L 마이너스 입시론 이거와 동치예요. 그래서 자, 요거 볼까요? 함수 fx가 L 더하기 입시론 뭐냐면은 요 간격을 입시론이라 나와 볼게요. 입시론 임의로 선택한 겁니다. 그럼 요 점의 위치가 L 플러스 입시론이 될 것이고, 역시 여기도 똑같이 입시론을 잡았을 때 요 점에 L에다 입시론 더했으니까 L 플러스 입시론이고, 얘는 L에서 입시론을 뺐으니까 L 마이너스 입시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L 마이너스 입시론은 여기를 나타내고 L 플러스 입시론은 여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에 대한 상이 이 안에 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x에 대한 상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입시론 이제 무한띠가 나타났다라 봤을 때 x 안에 있는 어떤 적당한 범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한 함수 값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가 동일한 이것도 역시 풀었으면은 얘처럼 x는 a 마이너스 델타와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물론 x는 a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요 한 점은 빠진 상태에서 자, 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델타, 요 점은 a 플러스 델타인데요. 요 안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하여 그들의 상이 요 안에 속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얘네들이 바로 fx거든요. 보다시피 이 fx가 L-입시론보다 크고 L 플러스 입시론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기가 이제 fx들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입시론 구간 안에 얘네들이 쏙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델타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함수는 x-에 의해서 극한값 L이 맞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입시론은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자꾸자꾸 줄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꾸자꾸 줄여나가죠. 얘를 줄여나가면 요 띠 안에 쏙 들어오려면 당연히 델타 구간도 자꾸자꾸 좁혀줘야 되잖아요. 얘가 줄어들면 얘도 덩달아서 줄어들 것이고, 그럼 얘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서 L 아주 가까이 만든다면은 덩달아서 델타 구간도 A 아주 가까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x가 a에 가까워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 fx가 결국은 L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 입시론 델타론법을 코시의 입시론 델타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분적 분학에서 배웠던 실함수에서의 입시론 델타론법에서의 함수의 극한에 관한 정의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해서 복수수에서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함수는 이렇게 정역 그리고 치역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만, 복수함수다 보니까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복수함수는 여기 이렇게 Z평면이 있잖아요. Z평면상에 있는 점, 이 점을 편의상 여기 어딘가에 Z0가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함수 W=FZ에 의해서 오른쪽에 W평면으로 사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가 W0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함수에서의 극한의 정의하고 비슷하게 이제 복수함수 fz를 W=FZ예요. 리미트 z가 이 z평면상에 있는 복소수 z가 z0라는 어느 한 고정되어 있는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복수함수의 극한이 z0에서의 극한이 W0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요. 이것도 얘와 비슷하게 이렇게 입시론 델타론법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얘도 약소를 하면은 임의의 양수 입시론에 대하여 z-z0의 크기가 여전히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정의가 거의 비슷하죠. 대신 실수를 뜻하는 x를 썼느냐 복소수를 뜻하는 기호를 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알파벳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래프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z-w0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입니다. 자, 이것이 복수함수의 극한에 관한 입실론 델타는법이에요. 자,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적 분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번엔 다음같이 하도록 하죠. 자, 여전히 입실론은 임의의 값인데요. fz-w0의 크기가 입실론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두 복소수의 차의 크기가 어떤 상수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입실론 이내에 있는 부동식이니까 등호 없잖아요.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 내부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W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입실론이라는 이와 같은 원판 내부 안에, 경계는 제외합니다.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자, 이제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델타로 되어 있는, 그리고 z0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점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예요. z0는 한 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고, 자, 이 안에 있는 어떤 복소수 z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원판 내부입니다. 등호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경계는 제외합니다. 이 안에 있는 복소수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이 안에 있는 복소수를 만약에 z라 했을 때 이 z의 상이 이 w = fz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가 fz가 되는데, 자, 보다시피 fz하고 w0의 거리가 이 입실론 구간 안에, 이 원판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fz가 이 디스크 안에 놓여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z가 z0로 가까워질 때 함수 fz의 극한은 w0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 어떻게 이게 극한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지 몰라도 여기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입실론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자꾸 줄여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여나갑니다. 이 입실론 원판의 반지름을 자꾸 줄여요. 그러면 이 z0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이 델타 디스크라 얘기를 하고, 여기는 입실론 디스크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델타 원판도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줄어들면은 이 원판 바깥으로 사상되는 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Z들에 대한 상은 항상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덩달아서 얘도 줄어듭니다. 이 원판이 자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델타 사이즈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안에 쏙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한없이 줄여요. 임의 양수라 했으니까 0은 아니지만은 계속 뭐 반지름을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이 델타도 덩달아서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미분적 분학에서도 델타가 입실론에 의존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는 당연히 입실론에 의존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이 줄어든 델타 구간 안에 있는 z에 대한 상이 여전히 요 입실론 요 델타 반지름이 델타인 원판 내에 있는 복소수 z의 상이 반지름이 입실론이 되는 원판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줄이면 z가 z0에 가까워지듯이 fz는 w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두 디스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 이제 Z평면상에 여기 Z0는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여기는 구멍을 뻥 뚫지 않았고 이렇게 색칠을 해놨다는 것은 이 안에 이 점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Z0가 포함되지 않는
델타 디스크가 있고요. 여긴 W0를 포함하는 입실론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쏙 들어온 것이 W고 여기 Z인데요. 이 W가 곧 W 이퀄 FZ니까 FZ는 다르게 쓰면 W라 쓸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입실론 영역을 줄이면은 델타 영역도 덩달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Z 입장에서는 자꾸 Z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서 그 상이 W니까 W도 당연히 W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할에서 배웠던 실함수의 입실론 델타 논법의 기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복수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서 x-a는 보다시피 이렇게 정역이 일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벌,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서 이 Z-Z0는 바로 평면상에 있습니다. 복소 평면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Z-Z0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당연히 일변수 함수처럼 이렇게 이 구간 안에 있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듯이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즉 Z가 x 플러스 i y이고, 그리고 Z0가 x0 플러스 i y0.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Z-Z0의 크기라는 개념은 이 말의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이 델타보다 작아요 라는 말의 의미.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써보면 이런 말입니다. Z하고 Z0, 자, 우리는 이 점을, 이 Z는 자,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x, y예요. 이렇게 돼 있으므로, 그 다음에 Z0도 역시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x0, y0인데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 x-x0의 제곱 더하기 y-y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는 말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할에서 배웠던 그 모양을 x-a 대신에 z-z0 절대값으로 살짝 바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뜻이라는 거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미분적 분할 교과 중에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정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와 비슷하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미분적 분할에서 이변수 함수를 다룰 때는 바로 xy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평면이 있지만 지금은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별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미분적 분할에서도 이와 같은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뒤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도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수열의 극한도 유일하고, 항상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은 수열이든 함수든 항상 유일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유일성에 대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 fz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증명할 때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극한이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증명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주어진 복수함수 fz의 극한이 w0이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이 복수함수의 극한이 w1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결국은 w0하고 w1이 같다라고 보이기만 한다면 극한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극한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극한에 관한 정의를 배웠었으니까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하나하나 더, 한 번씩 더 쓸게요. 이 말을 첫 번째,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fz equal w0예요. 이 말은 이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자, 여기를 이제 델타 1이라 놓겠습니다. 이거이면 이제 FZ-W0의 크기가, 자, 우리는 여기서 여기 입실론을 놨는데요. 이 입실론은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요 입실론보다 더 작게 잡아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이 원판의 반지름을 더 작게 2분의 입실론으로 잡아도 그에 대항하는 델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에 대항하는 델타를 델타1로 쓰자고 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이면 이것을 만족하는, 이 극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1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극한에 관한 정의를 배웠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역시 극한의 정의로부터 입실론 델타는법으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함수 fz가 w1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같은 입실론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서 선택할 때는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어진, 조금 전에 계산했던 주어진 입실론에 대하여, 이 입실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Z-Z0의 크기가 여전히 Z가 Z0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델타, 여기는 2라 놓겠습니다. 이거이면 FZ-W1의 크기가, FZ-W1의 크기가 이번엔 여기도 똑같이 2분의 입실론. 자, 이제 아까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쪽에 원판의 반지름을 2분의 입실론으로 줄였을 때 그에 대항하는 원판의 반지름 D2가 있겠죠. 그래서 D2 안에 들어가는, D2 반지름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들의 상이 요 원판 안에 쏙 들어오게끔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분명히 양수 델타2가 존재할 겁니다. 극한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요. 자, 이런 가정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입실론 델타노법을 각각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델타1과 여기서 사용하는 델타2에 대해서 우리가 미니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델타1, 델타2,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수 중에서 크지 않은 쪽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델타1보다 델타2가 더 작으면 얘를 델타2로 선택하고, 반대면 델타1을 선택하고, 두 개가 같은 값이면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델타1과 델타2의 미니멈 값이 그게 델타1일지 또는 델타2일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 미니멈 값을 편의상 델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이 델타예요. 이 델타1과 이 델타2 중에서 작은 쪽을 우리가 델타로 표시한 건데요. 자, 이제 이것이라 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이면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이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먼저 이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Z-Z0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이 델타는 여기서 요 델타1과 델타2의 미니멈으로 잡은 델타를 말합니다. 이거이면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P면 Q다가 참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W1 W0의 요 두 W1 W0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Z-W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여기 W0, 그리고 여기는 FZ-W1. 자, 이건 잘 보세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지워지고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W1 W0 똑같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삼각부등식을 여기다 적용하겠습니다. 이것이 Z1, 이거 Z2였더라 본다면 Z1 더하기 Z2의 절대값은 Z1의 절대값 더하기 Z2의 절대값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부등식, 삼각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Z-W1의 크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간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삼각부등식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삼각부등식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FZ-W0는 그 크기가 2분의 입실을 넘지 못한다고 해놨으니까 여기서 2분의 입실을 넘지 못하게 되고요. 플러스 FZ-W1도 그 크기가 2분의 입실을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입실론이잖아요. 일부러 여기 끝이 입실론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책에서처럼 여기를 그냥 입실론이라 놔도 사실 무방한데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입실론이 떨어지게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요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 입실론은 처음부터 임의로 잡은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실론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입실론이 계속 줄여나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이게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델타가 여기다 말을 좀 이어서 써야겠군요. 주어진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이와 같은 델타가 존재하여 이거이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델타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 각각 이렇게 되는 델타1, 이렇게 되는 델타2보다 더 작은 걸 작거나 같은 걸 선택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 P면 Q이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면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Z가 ZZ에 하나 없이 가까워질 때 결국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서로 두 개가 있는 걸로 간주하고 가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따라서 W0하고 W1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해서 확인했으니까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극한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영역 안에서 중심은 원점이 있고 반지름은 1이 되는 원판 내부고요.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경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정의되는 복수함수를 이와 같이 약속을 했을 때 이 복수함수 Z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FZ 이퀄 이 FZ의 극한이 2분의 I임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보이려면은 앞서 입실론 델타는법의 정의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Z-1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그리고 FZ가 이거예요. 2분의 I의 Z 바 켈러복소수예요. 그리고 극한값이 2분의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Z- 극한값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야만 합니다. 존재함을 보이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델타는 입실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입실론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을 때도 많이 해왔던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자, P면 Q에다가 성립하는 이 델타의 존재성을 보이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풉니다. 자, 2분의
i의 z바 마이너스 2분의 i가 되는데요. 얘를 풀어서 뭐가 나오길 원하냐면 이쪽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2분의 i를 묶어내면 z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절대값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분의 i의 절대값, 이는 양수니까 뭐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고요. z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고요. i의 절대값은 1이죠. 그래서 남는 것은 z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의 크기나 z의 켈레복소스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켈레복소스의 성질상 z-1 전체 켈레복소수와 같아요. 왜냐면 이 실수부에는 켈레복소수 취해봤자 자기 자신이고요. Z1 더하기 Z2의 켈레복소수는 Z1 바 플러스 Z2 바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합에 관한 켈레복소수는 각각의 켈레복소수의 합과 같으니까 이와 같이 되고요. 실수부는 켈레복소수 취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이 복소수 전체에 바를 붙인 거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z-1의 절대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쭉 풀어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입신원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입신원이 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이거 잘 보면 양변에 2배를 곱해버리면 z-1의 크기는 2배 입신원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z-1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이 명제가 참이되는 델타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 델타를 이 입신원과 동일하게 놓던지 아니면 더 작게 놓던지 상관없습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그냥 같은 거, 어차피 이 델타는 존재성이에요. 수만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2분의 입신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등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등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델타가 이 입신원으로 표시가 되면 되고요. 입신원 자체를 양수로 잡았는데 당연히 델타도 양수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델타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이 극한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입신원 델타는법은 극한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맞았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델타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입신원 델타는법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입신원 델타는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z가 1에 가까워지는 것은 보다시피 경계값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원판 내에서 계산하자는 얘기인데요. 이 원판 내에서 중심은 원점이 있고 반지름 1이 되는 원판인데요. 1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z평면이고 자, 이제 w = fz에서 자, 여기 보면 이 주어진 함수가 2분의 i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i라면 2분의 i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z가 1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자, 여기가 입신원 근방이에요. 여기 그러면 1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여기서 원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 정역을 여기서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델타 구간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계산해야 된다는 것,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그림 선생님이 따로 옮겨놓지는 않았군요.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안에 있는 영역만 이쪽으로 사상되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요 말의 의미는 이 원판 내반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요 주황색으로 빗금친 요 영역에 있는 점들만 사상이 된다는 것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을 다루다 보면은 극한은 자, 여기 보다시피 z가 z0에 가까워질 때 이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무관해야 됩니다. 즉 직선을 따라 가든
이 델타 디스크 안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지그작으로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뿐, 유일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자, 이제 Z가 Z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반드시 무관해야 됩니다. 만일 복수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과정에서 Z가 Z0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다르게 했을 때 또는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을 때, 즉 어떤 특정한 곡선을 따라갈 때와 또 다른 곡선을 따라갈 때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극한의 유일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A 방법으로 접근할 때 극한이 알파고 B 방법으로 접근할 때 극한이 베타였고 알파, 베타 서로 다른 값이라면 극한이 존재할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이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는 같은 값이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값이라면 결국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이 복수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도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무관해야 된다는 것 거듭 강조하도록 할게요. 만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때마다 극한이 달라진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보기 2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Z 바분의 Z예요. 즉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Z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함수 FZ는 Z의 켤레복수 수분의 Z예요. 즉 다시 한번 써볼까요? Z가 X 플러스 IY 있고 Z바니까 X 마이너스 IY잖아요. Z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면 XY가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적당한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모든 복소수가 어떤 형태로 접근해 오든 간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특별한 두 가지 접근 경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수축을 따라서 접근해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허수축을 따라서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극한을 둘로 나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XY가 원점에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다음 같이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뭘 뜻하냐면 실수축상에 있는 점들은 Y 성분 허수부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X,0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 말은 곧 실수축상에서 접근해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Y가 이미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니까 그럼 약분되죠. 약분하니까 이거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이미 0이었기 때문에 소거된 것 뿐이에요. 자, X는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니까 분모 분자가 비율이 같으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논리로 0,y가 0,0으로 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 바로 여기 허수축을 따라서 접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수축상에서는 실수부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x-iy 분의 x 플러스 iy를 계산하는데 이 x가 이미 0이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지워버립시다. x가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y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i도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극한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축을 따라 접근할 때 극한은 1이지만 허수축을 따라서 접근할 때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서 두 극한이 서로 다르므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때 입시는 델타노법을 이용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경로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경로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짐을 보임으로 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입시는 델타노법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만일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접근해도 극한이 얼마, 이렇게 접근해도 극한이 얼마, 뭐 이렇게 사선으로 접근해도 극한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극한이 얼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변수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복수함수의 극한도 접근하는 모든 방법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무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극한은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많은 경로를 가지고서 극한이 다 똑같이 만약에 알파 나왔어요. 그래서 극한 10가지 경로를 했더니 다 알파 나오더라. 그래서 극한은 알파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극한이 알파일 거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극한이 알파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 극한이 알파 맞다는 것을 보이려면 반드시 입실은 델타는 법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특정 경로를 나눠서 계산해 봤을 때 서로 극한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입실은 델타는 법에 의해서 극한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우리는 사실상 모든 함수의 극한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웠던 입실은 델타는 법은 그 함수의 극한이 빠르게 결정됐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거였었고요. 극한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우리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 다음 절 극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16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